네, 이 자리에 윤관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경기방송을 통해서 이제 처음 국회의원으로서 인사를 처음 드리는 겁니다. 예. 먼저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남동울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제가 인천시청의 대변인으로 일을 할 때 경기방송에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출연해서 예. 시 돌아간 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당선돼서 국회로 갔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우리 경기방송 애청자들하고 더욱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좀 앞으로도 자주 좀 출연해 주셔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전국 뜨거운 얘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대선 체제에 돌입을 해가지고 민주통합당도 당내 경선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이 대선 후보가 꼭 갖춰야 될 덕목,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겠죠. 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국정 지도자니까. 그래 요즘 요구되는 덕목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양극화돼 있고 사람들이 불균형하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정책과 능력과 그다음에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희생 정신이죠.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정말 도덕적으로 앞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누구나 다 공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그런 절대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더 든다면 우리 사회가 남북 관계가 이제 또 중요한 그렇죠. 과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남북 문제가 또 악화되면 또 우리 내부도 경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풀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적 관리를 통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지도자의 덕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민주당만의 대선 후보가 갖출 덕목이 아니라 뭐 전체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갖출 덕목이라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저 민주통합당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이제 반드시 우리 저 당 지지자들과 예. 유권자들의 그 믿음대로 12월에 정권 교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당내 경선도 경선이지만 요즘 보면 당 외에 그 이른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장과의 관계도 상당히 미묘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 윤 의원께서도 지금 뭐 담쟁이 캠프에 이제 몸담고 계시고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안철수 교수와 특히 막판에 어떻게 뭐 좀 단일화가 되니 뭐 합당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우리 어떻게 윤 의원께서는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우리 정치권의 정당사에서 이제 안철수 교수 현상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고, 네. 뭐 그것이 이제 잠깐 반짝한 것이 아니라 작년 뭐 여름부터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그럼요. 예. 굉장히 이제 뚜렷한 존재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법률권 차원에서 안철수 교수의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둘러싸거나 또는 뭐 누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것 갖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9월 23일 날 저희 후보가 선출되는데 예. 그때까지 민주당은 당내 후보를 통한 훌륭한 또 경쟁력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보가 누가 됐든 간에. 예. 그걸 치르고 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원장이 그 사이에 이제 뭐 출마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지금 예상되는 것은 뭐 민주당 경선이 끝난 이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야구로 비유한다면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둘 사이에 뭐 여론조사도 이제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올 것이고 또 지지의 여러 가지 이제 조사도 있을 텐데 저희가 안철수 교수가 저희 쪽하고 입장이나 정체성이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와의 경쟁도 물론 해야겠습니다만은 전체 우리 지지자들 폭넓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함께 건전한 경쟁 관계를 보고 당 입장에서 당의 후보가 안철수 교수의 지지 세력까지 함께 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뭐 체계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더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현상이 뭐 이렇게 썩 반갑지만은 않은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민주통합당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자꾸 이렇게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예. 물론 정당 정치가 그 모든 사회 제반 사람과 세력 간의 갈등을 조종하는 장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부족함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의해서 정당이 다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철수 또 실망이나 이런 것들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현실로 인정을 저희가 하는 속에서 안철수 현상을 어떻게 정당이 또 정치를 통해서 잘 수렴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또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내 개혁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당 내부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뭐 특단의 대책들이 함께 동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세력에 대한 통합과 아울러서 내부 혁신 이런 것들이 양날개로 동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대통령 선거 전에 있어야 된다고 보시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계속 진행될 거로 봅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당내 결국 당이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고 예. 그걸 잘 해결할 사람을 뽑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교수와 예를 들면 단일화를 하든 어떤 다양한 방식을 만들다 하더라도 역시 변화를 갖다가 또 혁신을 요구하는 그것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수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보가 순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대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이제 지금 여당인데 여당의 네. 후보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박경래 그렇습니다. 후보로다가 결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대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쪽에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선 후보를 뽑는데 수정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지 또 이 장단점의 강점과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강점은 뭐로 보시고 취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경선을 하시긴 했지만 뭐 완사이드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추대식이다 이렇게 예,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후보가 의회 후보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전략 수정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올 후보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검증 이런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최근에 5.16 쿠데타를 둘러싼 발언이라든가 또 이제 당선되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는 또 이제 그 약간 이벤트성 깜짝쇼 그 방문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는 걸 해서 네.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중적이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반값 등록금 해결을 위해서 박근혜 의원실을 왔던 학생들을 끌어내놓고 네. 불과 이제 같은 8월에 또 그 반값 등록금 토론회 가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는 외면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태일 네. 열사에 뭐 이제 찾아간다든가 그것도 이제 그쪽에 통보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조율하지 않은 속에서 일방적 방면 지적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거나 과거에 주장했던 정책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후보 결정에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강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던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렇죠. 개인 그걸 떠난 박근혜 의원, 박근혜 후보가 내세울 수 뭐 다른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강력한 후보로 이렇게 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겠나 해서 역시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영남 지역이죠. 그쪽 기반으로 한 지지층들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더 한다면 어떻든 간에 한나라당의 이제 그 몇 차례 대표를 맡으면서 선거에 있어서 이제 앞장서 이끌었던 이런 것들이 당 내부에서 전체를 갖다 이렇게 빠른 시기에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알다시피 이제 뭐 소통을 잘하지 않는 불통의 이미지, 뭐 수첩공주 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중적 소통, 이중적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이제 역사적 평가가 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달리 말한다든지 또는 그 전에 이제 아픔에 대해서 용산 참사라든지 전혀 발언하지 않아 왔거든요. 또 현안의 문제를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MBC의 이제 김재철 사장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이 안 좋구나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외면하면서 갑자기 이제 인생 인장을 찾는다고 찾아가서 뭐 그들 표현하면 상대방의
심장이 깊숙이 상대방 진영이 깊숙이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긴 합니다만 예. 그런 면에서 일관되지 않은 원칙과 상식과 일관성을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자신만의 원칙과 상식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약점은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은 뭐 팽팽하게 나옵니다. 예, 저희가 많이 이제 좀 올라갈 겁니다. 예, 이제 많이 이제 선거,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어쨌든 어떻게 양쪽의 주자들이 결정이 되면 1% 싸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꽤 많이 하시는데, 그 대선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대선은 뭐 미세해 왔고요. 예. 나왔지만 지난번에 선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뭐 37만 평간 예. IMF 속에서 이겼었고 그 뒤에 이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그것도 이제 한 53만 표 정도 기억에 뭐 이명박 대통령 많이 이겼습니다. 130명 예. 저희 많이 이겨서 이제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뭐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전문가들은 50만 표 싸움이라는 얘기도 하고 예. 많아져 봐야 뭐 7, 80만 표 아니겠느냐 그렇죠. 몇 %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런데 미세한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로가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를 해야 될 거고 저희 쪽의 과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당내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저희 지지를 상승하는 것을 막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또 많은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힐링 캠프와 출판 기념을 하자마자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영상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새누리당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지지율을 또 갖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아주 공정한 절차와 또 감동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 또 좋은 가치 이런 걸 만들어냄으로써 법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미세한 개갑바둑이지만 저희 쪽에 좀 승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뭐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예, 들립니다. 예.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선 후보 그 경선 후보죠 캠프의 예. 대변인으로 예. 이렇게 임명이 되신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임명이죠. 된 거죠. 예, 예. 모든 이제 대변인이 5명으로 이렇게 예, 뭐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것이 참 많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럼 앞에 이제 뭐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예. 이제 뭐 후보가 현장 다니니까 현장 또 이렇게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국회 내에서 정론관을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여의도 쪽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제안이나 또는 뭐 공방이나 또 정무적인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브리핑을 하고 활동하는 그런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제 각오는 이제 어떻든 간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후보가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오늘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국면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안철수 지지자들을 잘 우리가 같이 해서 통합시켜서 결국 대선 승리에 근접해 있는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됐고 예.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인 국정 운영 능력 뭐 초선이지만 상당히 중량감이 있고 예. 또 뭐 상당히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또 정책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그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초선이면서 대선에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예.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는 국회 상임위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여야 간의 참 대립이 참 첨예하게 이렇게 맞붙는 그런 상임위이고, 특히 이제 방송 정책을 놓고 이제 대립각을 좀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을 앞두고 이제 방송의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방송 정책을 풀어나가실지. 예, 제가 이제 인천, 경기 네. 인천 합쳐서 그 야당으로서 유일한 문방위원이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예. 어깨도 좀 무겁고. 아유, 상당히 여러 무거우시네요. 가지 현안을 제가 이제 잘 국회에서 정책적이거나 법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의지도 가져봅니다. 예. 약칭 문방이지만 문화, 방송, 관광, 통신을 다 다루는데 현안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방송통신에 대한 것이 이제 최근에 선거 뒷구에서 많이 돼 있고요. 예. 뭐 미디어 랩법이 작년에 출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정리도 좀 남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정책 중립성에 대한 문제는 주로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공영방송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제 그 방송 장악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들여가면서 이제 사장들을 특보 출신들을 사장으로 이렇게 내려보낸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징계를 받거나 이런 뭐 좀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MBC 같은 경우는 저 방송사상 전무후무하게 170일간의 파업이 있다든지 또 여러 매체들도 좀 파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 사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중립성에 대한 얘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방송은 무엇보다도 중립, 뭐 독립성, 전문성 이런 영역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그런 거 관장을 많이 합니다. 예.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좀 개정 법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이라고 해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시켜서 융합시켜서 해서 과거에는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통부의 통신 업무까지 띄워서 합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통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융합시대의 장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정책 중립성을 갖지 못할 때 오는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정통부가 앞으로 IT 시대에 정말 중요한데 뭐 정통부 부활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통위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인사 문제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제도의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분방위원이 30분인데 거기서 우리 경기 인천 지역의 야당으로서는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는 말씀이시죠? 15명 중에서 야당이 15인데 다 합치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기 인천에서 처음 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중앙 언론도 중요하지만 지역 언론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현실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동안 쭉 있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로 해서 이게 잘 법 개정이 안 된다든지 뭐 기금 조성이 부족하든 이랬습니다. 제가 오늘도 마침 또 점심 때 그 지방 언론 육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언론 노조 쪽에 분도 계시고 지방 쪽에 언론들이 많이 올라오셨던데 그분들과 잠깐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중앙 언론과 지역 언론의 어떤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라든지 또 방송과 신문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이제 함께 개선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제 동반돼야 되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필요성은 좀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잘 진행되지 않거나 또는 먼저 중앙 논리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지방 언론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방 언론 육성이나 지역신문 발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한두 번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먼저 실현 가능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금이 좀 조성이 돼서 어려운 지역 언론들에 대한 지원이 뭐 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경을 최대한 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윤관석 의원께서는 뭐 의원 되시기 직전에 인천시 대변인을 하시면서 언론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런 의원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구가 인천 남동을이시죠? 남동구신데 지역에 대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시 먼저 인천시 공무원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인천시 재정이 매우 어렵다 해서 진짜 얼마나 어려우면 어렵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인천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인천시 자체만으로는 사실 지금 어려워진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회나 이렇게 중앙정부 지원 대책 같은 건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뭐 재정 자립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이제 전임 시장 때 이제 너무 동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경기가 악화되니까 이제 유동성의 문제가 좀 생겼죠. 좀 부채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2014년 내후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치러서 저희 런던 올림픽에 우리 국민들이 감동하고 열기를 가졌었는데 그 열기를 2014년 아시안 게임을 같이 이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치려면 경기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주경기장 건설하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시안 게임이 한 1조 9천억, 한 2조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은. 그런데 이제 지금 주경기장이나 이런 데에 대한 국고 지원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경기대 지원법에 하면 30%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근데 평창은 얼마 전에 이제 유치할 때 특별법으로 이제 경기장 70%, 뭐 도로라든지 그런 시설은 또 75%는 특별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대를 치를 때 이제 중앙에서 잘 심사해서 무분별하는 건 막대. 이왕 치르게 되면은 인천이 유치하지만 이제 사실 국가가 치르는 거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꽝쪼 대를 얼마 전에 직전 아시안 게임을 했는데 꽝쪼가 잘 치렀지만 그게
중국이 치른 거로 보지 뭐 다른 나라 치른 거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을 통한 아시안 게임의 성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인천시도 보다 자구 노력을 해서 경기 대외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사후 활용 방안들을 좀 더 그 경영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한 상태인데요. 저도 국회에서 그래서 이 필요성들을 문방위 차원에서 문광부 상대로 질의를 해서 얼마 전에 그 8월 24일 문광부 장관께서도 이제 그 인천이 글쎄. 유치했지만 그러면 중앙정부 함께해서 성공하는 대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이런 또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또 긍정적인 발언을 하셔서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국회 차원의 국제경기대 지원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아시안게임이 있지만 뭐 15년에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라든지 또 18년 평창대회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국제대회 한두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논의할 때 인천시의 재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얼마 전에 질의하셔가지고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가지고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뭐 관련법 입법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시에서 이제 그 이런 재정 문제 해결을 인천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시와 새누리당과 이제 저희 민주통합당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야정이 이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재정 문제에 대한 뭐 구체적인 서로 간에 공감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지원이나 또 이제 지방 재정의 건전을 위해서 이건 타 지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수 구조가 지금 상당히 이제 좀 지방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세수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놓에 가는데 1차적으로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는 좀 그 국제경기대 지원법에 그 뭐 23조 있는데 이제 개정을 좀 해서 좀 그 평창을 한다는 롤 모델로 해갖고 일정하게 좀 평창 수준의 지원들을 해나가는 것을 갖다가 입법 발의를 하자, 개정안 법의를 하자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빠른 시일에 7일 이전까지 이제 그 서로가 대표 발의지를 세워서 공동 발의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인천하면 뭐 지금 국제 신도시 또 뭐 도시철도 2호선 문제라든가 또 월미 그 은하레일 문제 이거 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에 이제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 이제 인천시 공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바람도 많고 해서 그러는데 물론 이 남동 쪽도 이제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인천 지역구를 위해서 또 인천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이렇게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인천이 이제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로 요새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런 이제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광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287만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그리고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래서 이제 공항도 있고, 항만도 있고, 그렇죠. 송도를 대표하는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무한하다. 그 수도권 관문 도시가 되는 그렇죠. 그런 형태인데, 또 배후에 이제 서울과 경기에 한 2천만의 등을 걸 갖고 있고, 그래서 관광적 인프라도 뭐 만들어 나가면 굉장히 수요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뭐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막 이런 토목공학적 이런 쪽에 좀 토목건설적인 이런 쪽에 좀 많이 도시 발전에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천을 남북교류 협력의 거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제자유국을 성공시켜서 그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는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 재정 문제의 어려움도 아시안 경기를 잘 치러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모델을 좀 만들고 싶고요. 저희 남동구는 이제 시청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부천과 인천시하고 제 선거가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허브적 기능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이나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공약한 대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바쁘셔서 지역구도 자주 못 내려가고 계시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뭐 짬을 내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관석 의원님 모처럼 모셨는데 참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아쉽습니다. 이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인사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중산층과 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 그리고 1%보다는 99%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해서 정치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사회적 약자,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과 제도와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이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앞으로 경기방송의 애청자께도 많이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 내용을 갖는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2년 후에 있을 아시안게임 든든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인천 남동을 지역구 민주통합당 윤관석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